의장님은 저희 애국우파의 큰 어른이시고 또 저희 집회에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한국공산화 반대 국민회의 김정태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김정태가 그려낸 한반도 통일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힘내서 6월 8일 희망의 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6월은 호국 정신을 지니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까도 묵념을 했습니다만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노를 우리 이어받아서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는 왜 혁명을 해야 되느냐, 태극기 혁명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태극기를 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태극기 혁명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됩니다. 태극기 혁명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원대 복귀 옳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다시 제자리에 원대 복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극기 혁명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어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백신 접종, 이제 앞으로 이게 더 강력해진답니다. 백신 접종 이걸 결사코 우리는 반대해서 백신 접종을 중단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태극기 혁명을 하루속히 하루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984조입니다. 또 GDP는 반면에 GDP는 1924조입니다. 여러분 국가 채무가 GDP를 61조 앞섰습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현재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모든 지금 현재 아까도 여기 고성재 대표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휘발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도 디젤유가 지금 현재 더 비쌉니다. 이거는 전부 다 트럭 몰고 불쌍하게 저 택배 배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이 태극기 혁명만이 이 부채해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아갈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 우리가 했던 지금 현재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여러분 전기료가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얼마나 하면 킬로와트당 125원입니다. 그런데 EU 평균
지금 현재 전기료는 267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곱절이나 쌉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580원 정도 됩니다. 우리 125원이올 때 580원. 왜냐하면 그거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외연관이 과거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독일에는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둥산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산림 가꾸기를 했습니다. 이 산림 녹화가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놀라운 산림 녹화 작업을, 공정을 정말로 잘 마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은 제2차 정제림을 갖다가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 녹화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산야가 풀어졌습니다. 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에 물을 나무가 품고 있는 게 184억 톤입니다. 184억 톤. 여러분, 요 소양강댐 있죠? 소양강댐의 댐 저수량이 19억 톤입니다. 19억 톤. 산에 나무가 품고 있는 물이 184억 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물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기료가 그렇게 싼 겁니다. 원자력 플러스 돼가지고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왜냐하면 기초 시스템 자체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생산인구나, 안 그러면 여기 유휴 노동력이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하철, 여러분 이렇게 가요당 내려가는 데가 있죠. 가요당 요런 그 높이가 얼마냐면 16.7cm입니다. 16.7cm. 박정희 대통령은 이 지하철 만들 때 그 가요당 고기 높이를 16.7cm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지하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가요당을 오르내립니다만 거기에 뭘 갖다 이렇게 저걸 해놨습니다. 제가 그것만 팔을 때마다 피로가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박정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생산 정도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그게 그 16.7cm가 어디에서 나왔는 거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군 시절에 저기 경주 불국사에 가면 경주 불국사의 가회당 그거를 벌써 1000년 전에 그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높이가 16.7cm입니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은 기억 속에 담다가 지하철을 만들 때에 가회당 높이를 16.7cm로 통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가회당을 만드는 데는 16.7cm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국가 생산 정대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박정희 정신을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이렇게 싸게 된 것은 산에 물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림 조성을 계획을 갖다가 10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한 사람이 YS고 DJ입니다. 김영삼이고 김대중이었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걸 순서대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엄청난
생산력 정도를 가져왔을 겁니다. 물론 중공업도 중요하고 정밀과학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 하면 생산 정도를 가져오는데 그 기초 작업을 먼저 하라 해가지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정교림을 세운 그거를 갖다가 실천했더라면 지금 산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산정호수가 약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 산정호수가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산정호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에 나무에 저장하는 물을 실질적으로 산에 그 자체에서 전부 다 그걸 갖다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초 생산 자구의 시스템 완료는 그걸로 끝납니다. 앞으로 이거는 누가 해도 제2차 정제림 개발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꿈에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주의적으로 그 얘기는 제가 글에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인데 이게 우리 인구의 절반입니다. 인구의 절반. 서울이 1000만이죠. 경기도가 지금 1200만입니다. 그럼 2200만, 5천만 중에 2200만에 거의 절반 인구가 사는데도 서양암댐 저기에서 나오는 물로 가지고 2500만 인구 절반이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싸고 하는 걸 갖다가 모두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업용수까지도 우리나라의 생산시설 가장 큰 한번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신갈 넘어가지고 저쪽에 용인 쪽에 있는 수지 쪽에 있는 그 삼성전자 그 부지가 얼마인 줄 압니까? 바이든이 왜 거기 찾아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공장 크기가 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삼성전자 부지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저 일산이나 또 그다음에 인천 공업단지, 우리 서울에 지금 있는 공업단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있는 단지, 이런 것 전부 다 공업용수까지도 하나도 차질 없이 물 공급을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수년 내에 이것을 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물 생산 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가뭄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가뭄을 모두가 다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누이 기초적인 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태극기 혁명을 하루속히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청와대에 원대 복귀시켜야 된다 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시기 전에 성전 지명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 2015년에 원자력 협정, 2016년에 우주 협정, 이 두 가지를 맺어놓고 갔습니다. 미국하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걸 갖다가 딸이 이 두 가지 원자력 협정하고 우주 협정을 완성하고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자기는 이 나라를 정말로 부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원자력 협정하고 우주 협정은 뭐냐면 정말로 앞으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초인류국가입니다. 초격차 기업들을 만들려면 우량기업 적어도 30개 정도만 만들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정말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은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완성한다면 반드시 세계에 다시 우리를 누가 넘보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딥스에게 완전 완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꼭 될 수 있도록 태극기 혁명을 하루속히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태극기 혁명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를 회복해서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총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태극기 혁명 대열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태극기 손에 들고 이 집회에 먼저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날이 오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준 교수님, 설명이 필요 없고 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이셨고 명예교수이시고 우리한테 강의해 주시고 좋은 정보 주시고 정말 절절히 와닿는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꾸물이하네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며칠간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위에는 찬 공기가 오니까 그게 구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월요일날 해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날이 이렇게 그 구름이 끼었다는 것은 이게 심텀이라는 거죠.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그러니까 천시를 안다는 거, 절박한 문제를 풀 어떤 단초를 찾는 거는, 이거는 그 상황과 그 징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같은 세력들은 사실은 이게 뭐 죄 있어 없어 집어넣을 거야 안 집어넣을 거야 징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시 뭐 2시까지 꼭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게 우리 검찰의 문화입니다. 과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힘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저 고민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일날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사회개혁, 임금피크제라는 게 뭐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요. 사실 서울 그 교육감 선거가 사실 단일화로 많이 저거랬습니다. 뭐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왜 단일화냐 하는데 저쪽이가 조희연 씨가 뭐 위에서 눌립니다. 그러니까 뭐 단일화가 필요 없죠. 한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면 하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사퇴를 좀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하는 거죠. 사실 그간 돈을 쓴 게 얼마인데 하는 돈 생각을 하니까는 그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돈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도 헷갈리니까 60만 표가 무효표가 나왔어요. 이 말은 교육감 선거가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알려주고 또 선거 과정에 봤어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불법 선거입니다. 여지없이 문재인 정권 4번인가요? 큰 선거가 했는데 그게 다 부정선거로 얼룩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괜찮을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났어요. 경기도의 경우는 시장이 31인데 그런데 21가 국민의힘이 23개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 국민의힘이 당연히 경기지사가 돼야 될 텐데 그 경기지사가 안 됐어요. 근데 경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기지가 거의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큰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이겨도 경기도가 놓치면 국가 방향을 찝는데 결정적인 실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가 이번 선거에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보니까요, 부정선거가 났는가 안 났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를 이렇게 비교해가 보면 그 퍼센티지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노무현 때 우리 최원 교수 노무현 씨 그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됐다 하다가 부산대학에 쌀리 나갔어요. 그 지금 저희 가서 양산에 가서 그냥 큰소리 치면서 지금 법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경찰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거 선거요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이게 흔들립니다. 자, 그러죠.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다 잡아버려? 시스템을 못 읽은 거예요. 부정선거가 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실책이에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 그 정부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강용석 씨가 지금 핵으로 떠오릅니다. 김원혜 씨와 강용석 씨 처음에 강용석 씨를 국민의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놓고 경선을 해가지고 둘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걸 제외시켜버렸어요. 자, 강용석 씨를 분리시키면서 민주당 패배했어요. 아주 검소한처럼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강용석 씨가 지금 신당을 만드느냐 어떤 방향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정계가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심텀 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령대를 이렇게 보면요, 연령대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3천만이 어떻게 국가를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걸 핵심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배가 뭐냐 그러면 20대예요. 20대입니다. 20대 남자 65%가 국민의힘에 들어왔어요. 남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세계 애들과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하나가 그 컴퓨터를 하는데 이거는 취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일본어, 스페인어, 영국, 중국어, 영어 해가지고 걔들하고 그냥 속닥거리면서 나도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디지털 네이버입니다.
이 보배가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사회개혁은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세력으로서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를 찾아내야 돼요. 60대 이상, 60대가 64%가 국민의힘을 받습니다. 70대가 71%가 국민의힘을 받습니다. 60대 마지막 세대가 베이비즈 붐 제너레이션 55년부터 63년생입니다. 그 애들이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25살, 34살 요 20대 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지금 세금 막 끌어냅니다. 의료보험 높이죠. 세금 높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부글부글 하면서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쉼터인데 이걸 못 보면 이 윤석열 정부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60대가 지금 돈을 조금만 줘도 산업 현장에 뛸 수 있고 세계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동이다, 월남이다,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세계화에 아주 익숙한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배가 20대와 그리고 60대 여기에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를 끌어내가지고 산업 역분으로 하면 이거는 성공을 합니다. 또 제2의 산업혁명, 제2의 한강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대가 58%가 나왔습니다. 30대는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돈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40대, 50대입니다. 그런데 40대, 50대는 이거는 건드리한 전혀 알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586이죠. 586이고 그 밑에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제 경험도 없어요. 그렇다고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 등급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결판을 낳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너 어떻게 할래? 선관위 4,000명 그동안 민주노총을 가입했는 사람 70% 80% 그 세력 때는 어떻게 할래? 대통령 어떻게 할 거야? 다 집어낼 거야? 어떤 놈 봐주고 어떤 놈 안 줘줄 거야? 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대와 60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기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는 연금개혁하고 노동개혁하고 교육개혁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 연금개혁이야 뭐 그렇다고 그러고 교육개혁하고 또 노동개혁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23일부터 CJ 대한통운에 저게 나왔습니다.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익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은 말이야, 봉급이 대부분 직장 다니는 사람 1억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던 그 실력 가지고 또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을 하면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문제되는 게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인데,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이제 연봉하라 이거야. 연봉하고 능력제를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나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싫다. 왜? 평균 하향을 했다는 거죠. 엑셀런시가 없다. 수월성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아주 평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평준화시켜버리니까 그거로서 국제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시작했냐면 공공개혁하고 그리고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폈나 그러면 상황과 심텀을 아주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노동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뭘 하냐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만들었어요. 2013년 임금피크제를 만들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의 유연성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인데 55세 이상을 가가지고 그리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좀 낮춰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노태학씨 아마 그 동생의 형이 아마 선관위원장 됐을 텐데 대법원 판사가 임금피크제 연령만 가지고 임금피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자, 이제 민주노총 일어나면 임금피크제 말고 정년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금도 다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꼭 같이 해버렸어요. 입이 짝짝짝 맞았어요. 이거 가는 길은 산업을 망치는 길인데 입이 짝짝짝 맞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문재인 이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문제가 김정호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씨 아주 연대 출신인데 아주 나이스합니다. 아주 말도 잘하시고 그 사람 말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 말도 잘하고 아주 기적처럼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은요 50대만 되면 이게 벌써 늙어가지고 노동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근데 사실 나이가 50대 되면요 좋은 학교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계속적으로 기억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50대 그러니까 30대 20대 30대는 그때는 세계 4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이건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50대 60대 갈수록 꼴찌라는 거예요. 그게 586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겁니다. 지금 그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육이라는 거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언어 장난입니다. 교육이 뭐냐? 새로운 언어를 자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언어를 개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계속 교육을 하면 의식 구조가 컨셔스는 있어. 의식 구조가 바뀌어요. 의식 구조가 바뀌면 그거에 대한 자꾸 생각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세계에는 오늘 구름이 끼었으니까 월요일 날은 비가 오겠다 하는 심품, 징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교육의 정점입니다. 교육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백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교육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내가 이게 산업 현장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교육을 학교 와가지고 교육을 자꾸 이렇게 받아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일할 능력이 거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능력이 발전되는 거면 능력이 발전되면 거기에 되면 생산력이 올라가요.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생산력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일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요. 일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586 세력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행복감 그 사람은 없어요. 노동은 자본과 노동이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그 착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는 오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 바람을 산업화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교육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찾자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노동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노동에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니들을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A급이라면 다른 사람들,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수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국민들 열심히 해가 노력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상화 의원 거기 가서 연설회도 시작하면서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어필을 했습니다. 시장을 넓혔죠. 시장, 당신들 행복을 느끼고 열심히 해라. 내가 시장을 개척할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2%라는 경제 성장을 계속한 거예요. 3.1%를 계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공개혁하고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심통을 어떻게 찾아내냐 그러면 코레일을 잡아냈습니다. 코레일 그렇죠. 코레일 지금 적자가요, 그 당시에도 13년 15년에 적자가 7조 원이 났습니다. 자, 이제 7조 원 났죠.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비율이 50%나 됐어요. 이거는 회사가요, 한 30%의 인건비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회사 성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임금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임금 핑계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임금에 대해서 저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안 되니까 KTX 내지 DTS,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저게 되는 게, 돈이 되는 게 KTX 뿐입니다. 다른 건 다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GTS를 분리시켜 둘이 경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분리시키니까 결국 여기는 코레일은 오는 돈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임금 다운시켜, 그리고 노동 생산을 높여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6,000명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하는 놈을 잡아넣어버렸어요. 강성하는 놈 잡아넣었어요. 김영환 씨, 그리고 그 밑에 놈들 막 그냥 잡아놓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 냈는데 유승민 씨하고 또 누굽니까, 김무성 씨 모두하고 둘이 협상안에 개혁을 하는데 그 깜빡 엉뚱한 소리 하네. 그러니까 그 개혁이요 실패로 돌아가고 세월호 하고 그냥 막 해가지고 탄핵을 끌어갑니다. 탄핵을 끌어가는데, 자, 그래서 사회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이 딱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돼가지고 사회개혁으로 막 밀어나갑니다. 한 가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생산을 높여버렸어요. 그 기회를 어쩌버리니까 문재인 씨, 지금 윤석열 씨 다 그려보면서 개혁이라는 걸 실종돼버리고 국가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책임진 거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60대가 안 거죠. 그래서 60대가 알아가지고 60대가 64%를 국민의힘에다 몰아줬어요. 그 다음에 70대가 이 새끼들 이건 안 돼 하면서 그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이라는 거는 이 심통, 징조라는 게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국의 발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을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자, 요걸 잘 봤어요. 이제 우리 유튜브님들 할 수 있는 거는 이 좋은 심통을 읽었으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끌어오고 다른 사람을 끌어오고 이러면서 국민을 의식시킬 때 결국은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얘기들을 끝내겠습니다.